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는데 다우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나스닥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했고요. 네.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확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FOMC에 다소 실망했던 지수였습니다만 후반에 낙폭을 크게 줄였고요. 특히 장 마감 후 발표된 메타 등의 기술주 실적이 좋아서 지금 지수 선물은 오히려 장중 고점을 더 회복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소식이 하나 또 좀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내용 잠시 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0.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4년 만에 이제 3,25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특히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삼성 SDI 등 삼성그룹주 대부분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도 3년 동안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2차전지 셀 쪽으로도 옮기고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FOMC 결과도 나왔고요. 또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증시타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모니에서 개장 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도 버티던 증시가 매파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 흔들렸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굴이나 소액소포 등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그래도 파월 의장이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인 말을 하지 않을까 기다리면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다만 기대와 달리 파월 의장이 9월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신호도 주지 않자 뉴욕 증시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0.38%, S&P 500 지수가 0.12%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만 홀로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초록불을 켜던 시총 상위 종목들도 등락이 결국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수출 제한에도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2% 넘게 급등했고요. 알파벳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소폭 나왔는데요.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문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 애저의 매출액이 39% 급증해 전망치 34%를 뛰어넘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9%가량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에 브로드컴은 오늘도 최고치 경신을 이어나간 반면에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테슬라는 오늘 0.6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메타는 실적 발표 전 오늘 정규장에서 오늘 메타는 0.68% 떨어졌는데요. 조금 전 메타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메타가 내놓은 올해 자본 지출 계획은 기존 예상치 하단을 크게 상회했는데 이는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AI 투자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내일장 기술주들의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FOMC 결과 살펴보면 연준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로 동결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도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성명서에서는 몇 가지 비둘기파적인 신호가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성명서는 지난 6월에 경제에 대해서 견고한 속도로 확장 중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됐음을 시사한다면서 경제에 대해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이번 성명서를 보면 금리 인하의 반대표가 2표나 나왔는데요. 그동안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미셸 보먼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두 위원의 행보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성명서가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띠자 시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오름세를 유지했었는데요. 이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자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먼저 가장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던 9월 인하 여부에 대해서 그는 9월 회의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9월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정보들을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친중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무역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무역 협상의 진전이 있지만 아직 관세 정책의 경제 영향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날의 65%에서 46%로 뚝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보자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경제 지표들의 큰 하방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오늘 나온 2분기 GDP 역시 깜짝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에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했지만 한 분기 만에 이 수치가 3%로 급등했고요. 시장 전망치였던 2.4%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2분기 들어서 사재기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소비 지출이 다시 회복되면서 반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1분기에는 수입이 40% 가까이 급증했었는데 2분기 들어서는 수입이 30% 넘게 줄었고요. 또 소비 지출도 전분기에 0.5%에서 2분기에는 1.4%로 개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장도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민간기업의 고용은 전월 대비 10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달 지표에 대해서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전한 경제를 시사한다면서 고용주들은 소비자들이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내일 나올 고용보고서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오늘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성명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9월 회의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봐야 한다고 말한 이후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0.07%포인트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올랐고요.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도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장 초반 2분기 GDP 데이터가 깜짝 성장세를 보이자 달러와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FOMC 결과가 나온 이후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1% 가까이 오르면서 5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은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오늘 금 선물이 1.59% 빠지면서 온스당 3,327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관세 시한 하루 전 관세 카드를 대거 꺼내들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인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14%, 1.39% 오르면서 두 수치 모두 70달러를 넘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 나온 실적부터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나란히 2분기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76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07조 원에 육박했는데 인공지능 특수로 클라우드 부문이 강세를 보이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애저 사업부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만 298억 달러에 달했는데 26% 늘어난 수치고요. 2025 회계연도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75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티아 나델라 CEO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모든 업계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시간에 걸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메타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2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올렸는데요. 매출은 475억 2천만 달러에 달했고 주당 순이익은 7달러 14센트를 찍었습니다. 전망도 밝은데요. 3분기 가이던스로 최소 475억 달러, 최대 505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하단조차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훌쩍 넘기면서 주가는 시간에 걸해서 수직 상승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미국 기업들의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필품 업체 프록터앤갬블은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발표했는데요.
미국서 판매 중인 전체 제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고 인상폭은 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트럼프는 관세를 얻었고 미국인은 물가 인상을 겪는다 평했는데 일본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과 합의는 성공했지만 관세 부담은 결국 안방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서민 물가와 직결된 생활용품과 식품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기업이 관세 시행 이전에 원자재와 제품 재고를 쌓아도 가격 인상을 늦췄지만 재고가 소진되면서 올해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제조사로도 잘 알려진 대만 폭스콘이 본격적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계 5대 산업용 모터 제조업체 테코와 손을 잡았는데요. 주식 교환을 통해 지분 10%를 취득할 방침인데 테코는 올해 초 말레이시아 NCL 에너지의 지분 80%를 인수하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CNBC는 양사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1조 달러에 이르는 데이터 센터 시장 첫 문턱을 넘었다 평가했습니다. 미국 집권당인 공화당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국 이익에 배치되는 활동을 한다는 판단 때문에선데 특히 OECD가 사실상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을 겨냥한 글로벌 최저 한세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신경을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입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극우 로드맵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책 제안 프로젝트에는 미국이 OECD의 자금 지원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는데 취임 후 꾸준히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OECD에마저 등을 돌리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토요타가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과 생산량 모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북미와 일본,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전 세계 판매량은 5.5% 늘어난 510만 대를 돌파했고 생산량도 5.8% 늘어난 49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큰 시름이었던 관세 이슈도 절반에 가까운 15%로 하배를 보면서 토요타의 주가는 최근 하루 사이 10% 넘게 폭등하는 등 리스크를 털어버리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춘지가 꼽은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까지 살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중화권 기업들이 순위를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130곳이 올해 이름을 올렸고 이들 기업의 매출 총액은 무려 1경 4,700조 원에 달했습니다. 10위권으로 놓고 봐도 중국 국유기업이자 세계 최대 전력회사인 국가전망공사가 3위를 차지했고 2년 만에 100위권에 재진입한 화웨이를 비롯해 징둥과 알리바바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모두 순위가 올랐습니다. 자동차 부문도 선전했는데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100위권에 진입했고요. 대만 기업 중에서는 파운드리 선두 TSMC 순위가 11계단 올라 126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은 27위에 오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한 14곳이 명단에 올랐는데요. 미국 기업은 부동의 1, 2위인 월마트와 아마존을 포함한 138곳, 일본은 토요타와 혼다 등 38곳이 순위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6조 원에 달하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LG엔솔의 지난해 매출의 23.2%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이지만 LG엔솔에 따르면 공급기관과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현재 업계는 테슬라의 ESS 사업부가 매년 최대 30%의 매출 증가를 거듭해서 2030년쯤엔 전기차 사업부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LG엔솔이 테슬라의 ESS 생태계에 편입되면 이런 고성장 시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그동안 중국 CATL 배터리를 써온 테슬라가 미국 정부의 중국산 부품 및 소재 배제 정책에 발맞춰 LG엔솔로 갈아탔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3사를 향한 미국 기업의 러브콜이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3기 에너지 솔루션스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나라 M&D 13.19%, 세아 메카닉스도 13% 가까이 뛰었고 성우는 11%, LNF는 9.26% 강세 보였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이전에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또한 테슬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1개월 만에 7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계약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회복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면서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점도 주가를 더욱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덕산 하이메탈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하나마이크론 13.23%, 하나머티리얼즈도 5% 넘게 올랐고 KC텍과 해성DS 모두 5%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리튬 관련주도 계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리튬 채굴업체인 장거광업이 생산 중단을 공시하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와 맺은 LFP 배터리 공급 계약도 여기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리튬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만큼 이제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리튬주도 같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해석되고요. 더불어서 하이드로 리튬이 고순도 염화 리튬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 있었던 하이드로 리튬이 16% 넘게 뛰었고요. 리튬 포어스 9.96%, 유일 에너테크도 8% 넘게 올랐고 엔캠은 7.73%, 포스코 엠텍도 6%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AI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음 AI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FM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관련주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로봇의 자율성과 범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인데요. 다양한 로봇이 시각, 음성, 언어 센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 전용 멀티모달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기존처럼 로봇마다 개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통 모델로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회사 측은 RFM 상용화를 통해 로봇 개발의 효율성과 속도를 극대화하고 공항 안내 시스템, 스마트 시티, 국방 무인 체계 등 자사의 핵심 사업 분야에 빠르게 확산 적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주 더 살펴보면 대덕전자가 17% 가까이 뛰었고요. 삼성전기 10.55%, 마음 AI도 10% 넘게 뛰었고 유니캐스트 6.98%, 마지막으로 HPSP가 6%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또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역대 고점인 3,305선까지 단 50.74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만들어진 3,300이었다면 이번엔 금리, 관세 등 여러 가지 이슈를 소화해야 하는데요. 간밤에 FOMC에서 금리가 유지가 됐고 또 한미 관세 협상 이뤄졌습니다. 오늘이 역대 고점 돌파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어제 0.7% 올라서 3,25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다가 막판의 흐름이 바뀌면서 약보합이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어제까지 여전했지만 그래도 삼성과 한화, 현대차 총수들이 협상 지원에 나서면서 기대를 높인 영향이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연이은 테슬라 수주 효과를 받은 점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6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상승 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도 5,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 역시 3,300억 원 넘는 사자세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9,849억 원 팔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들이 장 막판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꾸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을 줬습니다. 외국인만 46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15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개인도 8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피에선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효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8% 뛰며 어제도 시장 상승 기여도가 가장 컸고요. 그밖에 관세 피해주로 꼽히는 현대차와 기아 등도 협상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했는데 오늘 한미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움직임 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2차전지 대표주가 선방했고 오랜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제약 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삼천당 제약은 노보노디스크 주가 급락 영향을 받으면서 7% 넘게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7원 90전 내리며 1,383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었죠. 관세 협상 결과 경계감과 외국인 매수세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간 거래에선 다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는 판단에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든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일단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새벽 6시 기준으로는 1,393원 50전까지 뛰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기준금리 유지에 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까지 이 환율에 모두 반영이 되겠습니다. 강달러가 주춤할지 외환시장 출발 상황 예의주시하시죠. 역대 최고점까지 50.74포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하죠. 오늘이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또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가며 상승폭을 키워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을 순매수하고 순매도했는지 체크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6거래일 동안 순매수 랠리를 펼쳤던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건 역시 삼성전자였고요. 그밖에 하나오션과 기아, 현대차, 삼성전기, 하나비전, HD현대중공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조선 쪽 그리고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자동차 쪽까지 사자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반면 반짝 시장 주도주로 떠올랐던 플랫폼 섹터에서는 팔자세를 보였는데 네이버를 지난 6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카카오도 순매도 상위 10위권에 올라왔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2차전지 섹터에서도 팔자세를 보였고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에서도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섹터로 매수세를 집중하면서 이쪽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이제 연준의 FOMC 기준금리 결정이 나왔고 12시에 일본은행 금리 결정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이뤄집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미 부진한 2분기 잠정 실적을 냈던 만큼 시장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삼성 SDI, 한화비전,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도 2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부장 쪽으로도 온기가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주들 흐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오늘 주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프리마켓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시총 5위단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1% 강세로 프리마켓에서 7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대 오름세입니다. 26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은 3%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40만 원 돌파하면서 40만 5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가까운 강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0.92% 상승합니다. 거래가 98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흐름 좋습니다. 현재 시총 5위까지 보면 알테오젠이 프리마켓에서 0.4%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45만 3,500원이고요.
2차 전지 대표주들이 흐름 좋아 보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나란히 2%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8% 오름세로 11만 7,600원, 에코프로가 2.5% 상승하며 5만 2,300원에 거래됩니다. 더불어서 펩트론이 1%대 반등세로 29만 1,0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HLB까지 0.3% 오름세입니다. 4만 8,200원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불확실성을 안겼던 미국발 관세, 코스피 역대 최고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만큼 오늘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세 협상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머니쇼와 함께 관세 협상 타결했다는 증시 전략 함께 세워가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7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와, 오늘 챙겨볼 뉴스가 굉장히 많네요. 뭐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 네,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속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25%에서 15%로 전면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예. 아마 미국 장도 FMC 때문에 잠시 출렁거렸던 거, 장 마감 이후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 실적 나오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 개장 전 흐름이긴 하지만도 그냥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질 것 같고 네. 우리도 이거 뭐 이렇게 되면 2021년 6월 25일 날 찍었던 게 사상 최고치가 장중 3,316.08. 아까 우리 장윤재 아나운서가 네. 얘기했잖아요. 한 50포인트 정도. 개장 초에 그냥 열지 않겠나 싶은데 말이죠. 진짜 오늘 살펴볼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분 모셔서 그럼 빨리 네, 이야기 좀 그러시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예. 뭐 챙길 게 많아서 일찍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밤잠을 좀 설치셨겠습니다. 뭐 그냥 보통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서 뉴스 보면 됩니다. 오늘 그래. 아침에 특별히 그 네. FMC가 있어가지고 네. 예.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속보가 저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저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그거였는데 저 얘기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FMC 먼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네. 타결이 된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불확실성이 네. 뭐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수출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 이제 경제가 수출로 돌아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관세가 아직까지 미타결되었던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일본이 15%로 상호 관세를 타결을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조금씩 이제 부담이 왔었던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도 오르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감이 있었고
그리고 환율에서는 약 10원에서 20원 정도의 그런 불안감이 프리미엄으로 얹혀져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오늘 아침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는 안 좋은 얘기만 많이 상반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조금씩 풀려가면서 한국이 이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관세 그 타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3,500억 달러 이제 대미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고 투자처도 선정할 것이다. 여기다가 천억 달러의 또 에너지까지 추가 또 얘기 나온다면서요. 이건 상당한 규모잖아요. 상당한 규모죠. 예. 사실 3,500억 달러라고 하면은 일본이 5천억 달러쯤 넘게 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뭐 경제 수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큰 그러한 금액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사실상 테이블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농축산물이나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어떠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 네. 것들을 본다면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아닌가. 특히나 2주 안에 우리나라 정부가 방미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현지에서 더 좋은 뉴스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 일본과의 합의하고 비슷한 그런 틀인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부담은 될 겁니다. 15%가 작은 관세율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조건을 적용받았으니까 없던 관세를 내는 것은 부담이지만 그렇죠. 모든 뭐 EU나 일본이나 우리나 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물러서서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니까 그건 합니다만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런 상호관세율이 합의가 되기 전에 이전까지는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15%의 상호관세율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게 부과당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관세율이 아니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니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나 기업들도 이러한 다른 경쟁 업체들과 다른 경제 국가들과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예. 같은 수준의 EU도 15%, 네. 이제 일본도 15%이기 때문에 그 관세율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관세로 인해서 어떤 수입 제약 효과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 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 관계에서 그러한 경쟁의 그 우위는 점할 수 없어도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딱 겪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행정부의 저 관세 협박이 협박. 상당히 효과적이네요 보니까. 일단 디테일한 면은 앞으로 가봐야 되겠고 네. 합의라고 하고 나서 뭐 일본도 EU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조금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이쪽 저쪽 말은 다릅니다만 일단 숫자는 일본 5,500억 달러, 뭐 EU 6천억 달러였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경제 규모에 막 그러고 보면 우리가 좀 세네. 3,500억에다가 1,000억 천억 LNG 여기다가 더 사고. 또 추가로 또 거기다가 또 야, 이제 나올 강조하는 게 수도 그거네요.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것도 우리가 일본하고 합의할 때 들어봤던 얘기고. 농산물 시장도 개방한다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쌀이나 소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은 달라집니다만 이제 그래요. 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보니 많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루어내고 트럼프 임기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약속은 많이 받아냈습니다. 미국이. 네. 그리고 무관세라니까 자기들은 참 일단 힘은 세고 볼 일입니다.
여자는 이쁘고 볼 일이고. 참네. 야, 소장님 발언 위험합니다. 위험합니까? 예. 네. 예. 일단은 힘 세고 볼 일이고. 네. 예. 그러네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FMC 갈까요? 네, 일단은 그 무역 합의가 일단 상호관세에 대한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네. 증시에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아침에 이제 증시는 계속 갈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참 눈치는 빠르네요. 어제 현대차하고 막 날아가길래 왜입니까 예. 싶었더니 감 잡았나 봐요. 저녁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만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침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예. 지금 그 FOMC가 좀 약간 매파적이었습니다.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기존의 물가에 대해서도 아직 타겟은 2%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더 높은 수준이고 고용도 굉장히 견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약간의 제약적인 현재의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번 기자회견 6월 달의 기자회견보다도 좀 상당히 예.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아침에 오후 기자회견 전까지만 해도 3대 지수가 다 미국 지수가 플러스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고공행진 중이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내려가더니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는 전부 다 내려갔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나스닥만 살짝 반등하는 맞아요. 이런 상황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제 환율에서도 1,390원까지 오늘 아침에 예. 이렇게 여기에서 환율이 한 10원 정도, 7, 8원에서 10원 정도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러한 그 한미 협상 타결 이런 것들도 좋은 모멘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에 있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10원에서 약 20원까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거래해왔던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1,380원대로 다시 돌아가거나 앞으로는 내주에는 그보다 내려가서 하락해 거래되는 그러한 환율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그래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좀 시사해주는 발언을 기대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네. 그 매파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더욱더 이제 강하게 보여야지 다음까지 자기의 속마음을 펼치지 않아 보인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매파적인 것을 네. 보여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금리 재개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면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어느 번째는 뭐냐면 포인트에서? 예. 성명서입니다. 네네. 성명서가 성명서. 바뀌었어요. 예. 스티브 리스만 그 CNBC 앵커가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확실성, uncertainty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 지난번 성명서에서는 네. 이것이 이제 그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불확실성이 지난번 6월 FOMC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말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 네. 실제로 파월 의장 본인도 관세에 대한 향후의 그런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성명서도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이번에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예. 9대2. 예. 예, 그 두 분이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죠. 근데 네. 그 두 분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예. 예, 미셸 보우만 이사. 현재 부의장. 현재 예. 부의장이죠. 예. 부의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의장에 이렇게 취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예. 이사 최근에 방한도 한번 했었죠. 예. 이 두 분이 이제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 두 분은 공이 또 트럼프가 차기 의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 중에
그 두 사람이 다 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는 것은 연준 내에서 조금은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는데 표면적으로 지금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주장에 대해서는 디스커션, 우리가 그 얘기는 굉장히 재밌게 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의원, 그러니까 머저리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다수의 의원은 나의 주장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자기 주장을 이렇게 막아서는, 이렇게 강하게 막아서는 건 또 강한 긍정은 또 강한 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월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이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잖아요. 네, 예. 국채 발행 계획은 일단은 그 3개월마다 발행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번에 그 국채 발행 계획은 이제 사실은 1조 달러 이상을 3분기에 이제 발행하기로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이제 28일이었죠. 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생각했던 발행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예요. 예, 그랬죠. 기존에는 한 5,500억 정도를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 4,500억, 거의 2배가량 이제 늘어난 그런 수치거든요.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3분기 들어서 미국의 재무부의 현금 잔액이 많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현금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돈을 갖다 빌려야겠죠. 예, 그래서 민간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미국의 그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조달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1조 달러 이상의 그러한 국채를 3분기 중에 발행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인데 사실상 이것을 다 발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분기에서도요 발행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네, 실제 그렇기 발행한 때문에 거는. 3분기에 얼마나 발행할지는 뭐 좀 증가할 수는 있어도 다 발행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미국채 수익률은 어제 이제 FOMC 결과로 이렇게 좀 오르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단기 쪽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추세적으로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오른다. 뭐 10년물 4.5, 30년물 5% 어떻게 전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은 일종의 그 분수령 내지는 변곡점 크리티컬 포인트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에 그 초장기물이죠. 네. 이제 뭐 10년물 이상, 20년, 30년물 이렇게 만기가 긴 국채들의 이제 수익률, 금리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미국 국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독일 국채도 그렇고 독일 국채도 최근에 이제 그 뭐 10년간 최고 수익률로 지금 올랐거든요. 금리 예. 수준이. 예. 일본 국채도 지금 30년 같은 경우에는 3%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보다도 높아요. 30년 같은 만기에 우리나라 국채보다도 높은 수준.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 부채가 많은 국가들, 특히나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EU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부채를 많이 키운 국가들의 장기 국채 금리 수준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자 비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들의 이자 비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재정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고 재정이 안 좋아지면 또 이제 뭐 계란이 다시 닭이 되고 닭이 다시 계란을 낳고 이런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이제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이제 또 빌려야 되는 거죠, 이자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사실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작년에 재정 적자가 약 2조 달러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부채 수준이 약 37조 달러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1년 GDP죠. GDP 27조 달러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큰 상황입니다. 엄청난 지금 이자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 줄이기 위해서 베센트 장관은 최근에 이제 뭐 장기 국채 대신 단기 국채를 차환해서 발행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뭐 굉장히 매파적으로 상당히 매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진 게 아니냐 시장은 이렇게 판단해서 또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아침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단기채로 차환을 한다 그래도 네. 크게 재미를 별로 못 남는 보는. 게 뭐 네. 그렇게 유리한 것도 아닌. 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무조건 지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파월 의장이 또 재밌는 기자회견 발언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기자들도 굉장히 짓궂어요. 말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질문을 물어보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늦어짐에 따라서 미국의 재정이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늦어짐에 따라서 부채가 이제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딱 잘라서 연준은 미국의 부채를 걱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네, 네. 우리는 그것에 자유롭고 우리가 주어진 뭐 완전 고용과 그다음 네. 물가 안정 두 개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 자막에서는 뭐 부드럽게 나왔습니다만 정부 이자 비용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 말하는 분위기가 그거 none of my business다. 어? 뭐 부채 비율이 얼마고 뭐 이자 갚는데 부채 갚는데 이자가 얼마 나오고 하는 거는 우리 연준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더 나가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냐면 그 이자가 사실은 미국의 그 일일물 이자거든요. 이게 오버나이트 금리 아닙니까? 미국의 FFR 그 금리 기준금리는 이제 일일물 하루물 금리예요. 단기물 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7일물 이제 어떻게 보면 환매 조건부 네. 채권 이자를 갖다가 삼고 있는데 일일물 이자인데 미국의 모기지 있잖아요. 예. 미국의 모기지가 지금 7%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집을 뭐 어떻게 그 이자 내면서 집 살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자가 한 사람이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해서 7%까지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것 또한 사실은 우리는 단기 금리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는 연준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그러한 영향은 있지만 30년 장기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연준이 아니라고 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파월의 인간적인 모습이 좀 많이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 싶은 게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저기 의장 임기 끝나고 나서 이사로서는 좀 더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만 단칼에 약간 울컥하는 표정을 짓더니 드릴 말씀 없다 하고 그냥 탁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네. 나 지금 많이 끌켰다 이런 표현인데. 보통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는 것은 옆에 이제 그 사회자가 거기서 네. 이제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자기가 끝내더라고요. 지금 많이 좀 일각에서는 그때 그 공사 현장에 같이 그 하이바란다 그 안전모 두 양반 그거 쓰고 네. 그럴 때 뭐 한번 툭 치면서 웃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거까지 했지 않습니까? SNS에 올렸던가 어딘가 얘기를 했던가. 난 느낌이 그렇더라. 왠지 이번에 파월이 금리 인하 쪽에 살짝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줄 거야 하면서 뻐꾸기도 날렸는데 안 통하네요. 근데 최근에 또 뭐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국 연준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방문하고 난 그것도 참 다음에 이례적인 일이죠. 네, 이례적인 일이죠. 예. 또 거기에 또 연관되게 현재 지금 미국의 연준 그 빌딩이요. 네. 사무실이 그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답니다. 맞아요. 예. 이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용이 좀 초과됐나 봐요. 네, 맞아요. 네, 초과됐나 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도 잘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방문해줘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또 나라면 좀 더 신중했을 것이다라고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나라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안 했을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예, 수도 예.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근데 오늘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제 고용 얘기를 주셨으니까 연준은 그러니까 물가하고 고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ADP 민간 고용 사실 민간 고용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던 게 근데 이번에 나온 수치 보니까 오히려 예상치보다 좋았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그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어서 고용 시장 둔화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또 고용 지표 나오잖아요.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좀 포인트를 저희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월 의장이 네. 오늘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도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 고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고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아주 좋은 상태다. 특히나 지금 실업률을 본다면 4.2%에서 4.5% 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4%가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지만 네. 미국으로 볼 때는 미국은 사실상 10% 이상의 이런 실업률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10% 이상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4%는 미국의 역대 어떻게 보면 최저 실업률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일단 시장의 패드워치에서는 9월도 동결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올라왔죠. 더 높아졌습니다만, 예. 근데 전문님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오바입니까? 성명서에서 달라진 문구는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딱 한 줄이에요. 뭐 뒷부분에 이제 바우만하고 월러 이사가 반대표 던졌다는 것은 그냥 밝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성명서 달라진 건 딱 하나. 최근 경제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견조한 속도로 확장했음을 시사한다가 그냥 원래 상반기 중 경제 활동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졌다. 요 한 줄밖에 안 바뀌었지만 이게 벌써 어떻게 보면은 9월 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동의합니다. 네. 특히나 그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왜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뭐 견조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둔화되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영어 단어로 moderate라는 단어를 예, 썼거든요. moderate. 예. 이런 거 moderate라는 거는 약간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경제가 지금은 이제 경제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견조화되고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상반기에 약 2.5%의 성장률을 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1.2%를 기록했기 때문에 반밖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이 지체가 된 것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9% 상승 예상됩니다. 3,283포인트고요. 코스닥 0.5%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07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오늘 또 강하게 좀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3,300원, SK하이닉스가 2.4%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나타내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들 섹터에 또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호가가 27만 500원. 이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40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0.6% 하락이 예상되네요. 호가 109만 1,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9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오늘 6%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3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도 2%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좀 강세가 예상되고요. 기아도 4.9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1만 5,900원.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 타결 소식 15%로 합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호재로 인식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HD 현대 중공업 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49만 8천 원, KB금융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6거래일 만에 좀 반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호가는 46만 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3%,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11만 8,300원, 5만 2,100원이고요. 펩트론 오늘 1.3% 상승 예상됩니다. HLB 보합권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2.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21만 2,500원, 파마리서치 0.9% 내림차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켄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ABL 바이오는 2.3%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7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또 2차 전지 이쪽의 상승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네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그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을 어떻게 맞추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에 따르면 자기들이 own, 자기들이 소유하고 네.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그리고 selected by myself. 참, as president. 자기 대통령인 거 다 아는데 대통령으로서의 내가 딱 실렉트하는 그쪽에다 3,500억 달러를 그것도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이 통제하면서 투자도 실렉트 딱 하는 그쪽에다가 3,500억 달러를 하라 했으니 우리나라한테 이제 돈만 내라는 돈만 거죠. 내란 네. 얘기인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뭐 자동차도 그러면 뭐 관세 걱정 영 없이 그냥 미국으로 다 옮기고 조선소도 뭐 미국으로 가고 2차 전지도 뭐 미국으로 가고 다 그렇게 하면은 그 3,500 달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as president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딱 실렉트하는 그쪽에 아다리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참.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저기 우리 보고만 저런 게 아니고 미국, 일본 보고도 저 얘기 했고 EU 보고도 그렇게 했고 다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예 그럽시다 일단은 하고 한번 슬슬 가면서 또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야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동시효과에서는 그래도 3,300원 슬쩍 이렇게 동시효과니만큼 슬쩍 한번 그림자라도 한번 비치고 가나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네요. 일단 뜯어 보면은 그 투자 규모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뭐 그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지나간 수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나오려는지 전년비 55%나 줄었다 영업이익이 특히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응 지금 동시효과 흐름은 뭐 나쁘진 않은데 삼성전자는 원래 실적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그렇죠. 움직였던 예,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네. 오늘도 장중 흐름 대단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클 것 같죠. 그래요. 예. 그러니 그거는 또 이따가 한번 뚜껑을 열어보면 될 것 같고 아니 저 우리 변 전무님 나오시니까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환율 갖고 너무 혼란스러운 게 심지어 저 아내가 저희 딸 보고 야 너 저기 그거 뭐 이렇게 유튜브를 몇 개 봤나 봐요. 그러면서 저기 그냥 달러로 적금을 들든 뭘 하든 하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서 또 딸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 그쪽에 뭐 나름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 했는데 제가 당장 즉답을 못하고 아빠 한 2, 3일 내로 전화 주마 하고 넘어갔는데 전화 주마. 예. 아 우선 저희 아내의 그 판단 기준이 유튜브 몇 개라는 거. 유튜브도 너무 갈려요. 워낙 휴지 조각 된다.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그 썸네일로 안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논리도 또 들어보면 탄탄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달러 약세라고 하는 구조적인 또 그런 어떤 논리도 팽팽하단 말입니다. 네. 우리 전무님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얼핏 놓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요 1,400원 근방에 다시 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 차가 가장 커요. 왜냐 그러면 지금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4.5% 상단,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포인트의 이런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뭐 따님이 그 달러 예금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내가 딸 보고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비축해둬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달러 예금을 하게 되면 지금 원화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달러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요. 기준금리가 네네네. 높으니까 예금금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제 이자를 많이 받고 싶잖아요. 네. 높은 이자가 그렇죠. 좋잖아요. 네. 예전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리 때 아무도 엔화를 사거나 예금하고 싶지가 않아요. 심지어 은행에서도 예금도 안 받았어요. 네.
뭐 왜냐하면 이자를 갖다가 받고 그 안에서 예대 마진을 남겨서 줘야지 은행도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마이너스 금리니까 전혀 남길 수도 없기 때문에 받기도 이제 꺼려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자 금리와 이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환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있어서도 달러가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앞으로 원화가 좀 강세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자가 높아진다. 기준금리가 높아진다. 예. 하면은 워낙 강세가 일어나서 환율이 내려갈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벌써 지금은 한때는 1,500원까지도 이렇게 높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올해 네, 초에. 네, 네. 근데 지금도 한 100원 정도 이제 내려왔고요. 예. 한때는 1,35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달러 가치를 갖다가 평가해주는 척도인 예. 달러 인덱스는 아직도 100 미만입니다. 예. 100이 기준이거든요. 달러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를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31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무리가 됐고 다우가 조금 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FOMC 결과 나왔습니다. 뭐 시장 예상대로 이번에 금리 동결. 다만 이제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연준의 보우먼 부의장은 이제 인하 쪽에 표를 던진 상황이고 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 다만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약간 좀 다른 분위기들 해석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는 어떤지 흐름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3,279포인트, 코스닥도 0.4% 상승합니다. 806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올라갑니다. 지금 7만 3천 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는 2.6% 올라갑니다. 27만 500원. LG에너지솔루션 1.7% 상승합니다. 40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8% 상승합니다. 98만 2천 원. 현대차가 많이 올라갑니다. 3.5% 상승 보여줍니다. 이 거래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도 1% 상승합니다. 11만 1,700원.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내림세고요. HD현대중공업 5% 강세입니다. 49만 7천 원. KB금융은 하락합니다. 1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만 1,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2.6% 상승합니다. 11만 7,4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3% 올라갑니다. 펩트론이 1.5% 하락하네요. 지금 28만 3,500원. HLB가 상승 중이고요. 삼천당제약 0.4% 하락합니다. 21만 3,500원. 파마리서치가 1.4% 떨어집니다. 레인보로보틱스 소폭 내림세로 28만 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휴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하고 이제 조선 기자재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7% 강세입니다. 10만 6천 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지금 4.5% 상승,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모두 3%, 5% 강세, 그리고 HD현대미포도 21만 원에 거래되면서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쪽 좋고 조선 기자재 쪽도 좋습니다. 본행지 쪽이죠. 동성화인텍이 지금 7% 강세입니다. 29,500원이고요. 세진중공업 보셨고, 그리고 현대임스 3.2% 올라가고요. KS 인더스트리도 4% 올라갑니다. 1,757억 원, 일승도 3.9% 상승 중이고요. 한화 엔진도 2.7% 상승하고요. 오리엔탈전공 3% 올라갑니다. 6,140원이고요. 하이로코리아도 4.5%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쪽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 쪽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합니다. 지금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모두 7%에서 4% 강세고 미래 나노텍도 22% 급등합니다. 13,6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강원에너지, 중앙첨단 소재 올라갑니다. 지금 미래 나노텍 21% 급등, 강원에너지 지금은 중앙첨단 소재가 3% 올라가고요. EV 첨단 소재도 6.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튬 쪽도 좋고요. 강원에너지가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또 보게 되면은 글쎄요, 뭐 지금 뭐 해운주도 좀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대한해운, HMN, 페노션, 흥하해운 각각 2%에서 1% 안팎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61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6억 원, 1,46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40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7억 원, 5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99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달러 원 환율 6원 90전 상승한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지금 또 보합권 상승폭을 빠르게 좀 축소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외국인이 파네요. 네. 이러다가 또 어떻게 뭐 돌변할지 모르는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시장 만만치가 않네요. 네. 우리 마음 같아서는 3,300 오늘 훅 찍을 것 같은 그런 그겁니다만 항상 헤드라인하고 또 안에 또 디테일은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기 전무님도 이거 시장에서 특히 이 FX 외환 쪽으로 일단 잔뼈가 굵으신 분이잖아요. 맞죠? 아니 지금 답을 안 하세요. 제 생각에 네. 그냥 이게 아주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일본도 6,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인가? 5,500억 달러. 뭐 EU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3,500억 달러예요. 이제 여기다가 펀드를 1,000억 달러. 조성해야 되고 뭐 LNG도 사야 되고 네. 1,000억 달러. 원화로는 못 살 거 아닙니까? 엔화로는 못 사고. 그러니 다 달러 바꿔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나온 합의가 100%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얼추 흉내만 내도 이거 진짜 옛날에 그 휘발유 냄새만 맡고도 부산까지 가는 차 있었다지만 아니 저기 달러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달러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달러 수요가 저렇게 있다고 하면 네. 사실은 뭐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 저희가 그 투자 약속을 하는 것도 시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한 번에 전부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단계가 있을 거고 시기적으로 나눠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런 합의가 봉이 김선달 같이 그냥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영향을 갖다 면밀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러한 3,50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은 시기나 아니면 용처를 잘 적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합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BOJ 있잖아요. 네. 말씀 주세요. 네, BOJ가 네. 오늘 또 있죠. 사실 연준이 아침에 지금 끝난 지가 몇 시간 되지도 않은데 BOJ가 오늘 있는데 그 일본의 그 금리 결정 회의를 이제 금융 정책 회합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회의라고 주로 우리는 하는데 네. 이제 회합. 예, 금정 합의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금정 합의 오늘 지금 있게 되는데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최근에 우리나라 와서 쌀도 사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물가가 그렇게 많이 높아서 그래요. 뭐 한간에는 일본의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왔다. 왜냐면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니까 이게 싸니까 많이 가서 거기서 스시를 굉장히 많이 사 먹었다. 그래서 일본의 쌀값이 굉장히 비싸졌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 이거는 정도까지요? 우스갯소리고 제 네. 생각에는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 번에 이러한 결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물가가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국의 통화가 평가절하가 되면 N저가 되거나 한국의 원화가 평가절하. 지금도 1,400원 가까이는 이게 원화가 굉장히 싼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쌀값으로 대변되는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는 해요. 네. 그렇지만 일본의 재정 부채는 250% 수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이자 비용이 만만찮아요.
이것은 뭐냐면 미국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다다라 있는 거죠.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물가를 갖다가 낮은 물가를 상승시켜서, 왜냐하면 돈을 갖다가 많이 퍼부어서 물가를 진작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대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가 이자를 갖다가 많이 비용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을 하려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마이너스 금리나 아니면 저금리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 지금은 0.5%거든요. 네. 일본의 기준금리가. 이게 1%만 되더라도 막대한 금액의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참의원도 그렇게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어떻게 이시바 총리 뭐 물러나라 이런 소리도 안 들리네요. 대안이 없나 봐요. 일본 정치권에도. 뭐 사실은 이것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단기간에 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부채 수준을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그 국민들이 소비세를 인하하라는 그런 목소리는 뭐냐면 너무나 지금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을 갖다 반면의 교사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 환율이 낮지만 여행 가기도 좋고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중립금리, 어느 정도 중립금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립금리를 안 지켜서 금리가 너무 낮게 되면은 일본의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너무 높아도 경제 성장이 제어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이유는 일본의 그 야당이 이제 그 부가세 소비세를 낮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일본의 소비세가 기본적인 이제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약 4%, 5%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이것을 0%로 만들고 10%인 부가가치세도 이것을 반으로 줄이라는 이런 참이 그 야당의 요구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 국민들은,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더 싸게 돈을 덜 지불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높아서 살기 힘든데, 생활 물가가 높아서 살기 힘든데 이것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패로 이어진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 기억에 한 2008년 금융위기 전후해서 한 2011년, 12년 그 무렵까지만 해도 저기 엔원 환율 말입니다. 1,400원, 1,500원 뭐 이럴 때 그때 참 보면은 저 명동에 일본 사람 참 많았거든요. 예. 애나 쓰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10,000엔 들고 오면 한국에서 뭐 14만 원, 15만 원 바꿔주니까. 근데 지금 요새는 10,000엔 들고 와봐야 9,300원입니다. 93,000원입니다. 10몇만 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벌써 930원인데 전문이에요. 이 N하고 원화는 얼추 우리가 10대 1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더 내려가는 게 좋은 겁니까? 글쎄요, 네.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물건 살 때 좋은 거죠. 일본 여행하기는 좋죠. 예. 왜냐하면은 일본의 그 다이소 같은 데 가서 100엔을 줄 것을 93엔만 주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뭐 10% 정도 더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게 거꾸로 말하자면 물건을 팔 때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뭐 어떻게 보면 공산품 경쟁을 할 때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왜냐하면 원화가 비싸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엔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네.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달러 원 환율 아직도 1,390원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화가 다시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BOJ가 조금 있다가 12시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될 거지만, 이제 금리 결정을 빨리 해서 금리를 1%까지 빨리 올릴 줄 알았어요, 올해.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선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가야지. 일본의 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가야지 이자가 많이 받으니까 일본의 엔화도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일본의 엔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러 엔 환율도 계속 내려가다가 140원대 밑으로도 한때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148원대로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엔저 때문에 지금 엔원 환율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안에 BOJ,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과 미국의 무역 합의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일으킬 거예요. 영향들을.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런 것은 이제 일본의 물가를 조금 더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지금 일본의 물가가 2%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일본의 물가가 사실상 지금 3% 이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것을 갖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유예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자 비용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BOJ가 앞으로 물가 타겟을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2%에서 기존 2%에서 2.5%나 아니면은 더 높게 가서는 3%까지 타겟 물가 수준, 목표 물가 수준을 조금 올려잡는 거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반기까지 BOJ, 일본은행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더 단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 연말에 일본의 그 기준금리는 0.75%까지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달러 엔 환율도 145엔대까지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아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시장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었지만 지금 점차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1% 오름세로 3,26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3% 오름세로 806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47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2,39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2,32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38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7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7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해운과 가스 유틸리티, 철강 업종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비철금속과 생명보험,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협력 기대감이 컸던 조선 쪽이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현재 조선주 내에서는 한화오션 6.87% 강세로 거래가 10만 6천 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이 4.67% 강세로 49만 2,500원, HJ중공업이 2%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8,940원입니다. 더불어서 삼성중공업이 1.64% 강세, HD현대미포도 2.68% 상승하며 21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덩달아서 조선기자재 쪽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실현 또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동성화인텍은 2.72%, 3% 넘는 강세로 거래가 28,450원이고요. 일승이 3.26% 상승하며 4,440원, 태광도 2%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2,250원입니다. 세진중공업이 4.26% 강세로 거래가 13,720원, 반면 KS인더스트리가 1.48% 하락하면서 1,661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LNG 관련주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합니다. 대통령실이 LNG 등 미국 에너지 1,000억 달러를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 구매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현재 1승이 3.37% 오름세로 4,440원 선, 동성화인텍 3.6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카본이 1.85% 강세로 33,300원, HJ중공업 여전히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한화엔진도 0.71%, 0.57% 강세로 현재 거래가 35,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튬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드로 리튬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고순도 염화리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리튬주 전반적으로 들썩였었는데요. 간밤 미국 리튬 기업인 엘버말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7%대 급등하자 국내 리튬주들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미래나노텍이 급등합니다. 24%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13,900원이고요. 강원에너지도 12.4%, 12% 가까운 오름세로 14,020원대, 하이드로 리튬이 8.8% 오름세로 거래가는 2,585원입니다. 더불어 리튬 포어스도 3.5% 상승 중이고 중앙 첨단 소재까지 0.83% 상승하며 거래가 3,0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2차 전지 쪽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인데요. 2차 전지 관련 호재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 그리고 시장 낙폭과대 주식에 대한 배차 공매도 환매수도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대외적으로 일본과 EU가 미국과 무역 합의를 거쳤고 국내 자동차도 2차 전지 관세율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확실히 충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재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3년간 5조 9,442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고 지난해 매출 23.2%에 해당되는 규모로 구체적인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LG엔솔 북미 공장에서는 현재 LFP는 ESS뿐이라서 지난 3월 테슬라와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주택용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한 줌을 미루어 테슬라로 점쳐지면서 업황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적 면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은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AMPC를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이 6개 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한 점도 의미가 크며 이외에도 SKO는 유럽 공장 가동률이 캐즘 이전 수준인 80%대를 회복한 데 이어서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률도 3, 4월 기준 100% 수준에 근접하면서 전체 시장 회복 기대감도 있으니까 바닥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관심을 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대장주이죠. LG에너지 솔루션과 하나의 종목은 이제 한솔케미칼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제조업체로 전기차 배터리보다 최소 10% 높은 ESS 분야에서 세계 1, 2위권을 유지 중이고요. 올해는 ESS 수주 규모가 작년에 2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나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에서는 4기가와트, 그리고 테라젠은 2조 원,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은
10.5기가와트 등 대형 계약을 확보했고 저가형 LFP 배터리 생산도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가 ESS 육성한 발표로 정책 수혜도 가능한데요. 기술적으로는 22년 고점 이후에 3년 가까이 하락한 추세를 최근 거래량 동반과 함께 반등이 나오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나왔고요. 추가로 이제 지지력이 확인이 된다면 접근은 시가에서 38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35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솔케미칼인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반도체 부문의 최근 업황 반등 조짐과 캐퍼시티용 하이K 소재 양산 확대에 이묘봐서 외형 성장이 보이기 시작했고 2차 전지 분야에서도 고객사 가동률이 정상화를 보이면서 물량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2년 만에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2천억대로 복귀하면서 연간 매출액은 2022년 이전 수준을 회복에 점쳐지면서 내년엔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5월부터 재반등이 시작된 후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24년대에 가장 큰 매물대가 있는 20만 원 부근 매물 소화와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접근은 시가에서 17만 9천 원에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2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죠. FOMC 결과 여기에다가 또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 그 이후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0.4% 상승세, 코스닥 0.3%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 굉장히 강하네요. 네. 예. 그리고 뭐 자동차주의 반응이 조금 그거 합니다.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예, 됐죠. 강하게 출발했는데 네. 오히려 전일 대비 하락으로 그런 식으로 크게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참 시장 만만치 않고 어렵네요. 네. 네. 오늘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 연구원과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수석님. 자, 어제 이슈는 많았고 네. 특히 우리 개장 직전에 뭐 또 이제 관세 타결 소식도 들렸고 네. 그리고 시장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자, NXT에서는 좀 좋았거든요. 그 관세 타결 발표하고 나서 NXT 쪽에서는 사실 분위기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거 계속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9시에 정규장 개장 딱 하고 나서는 사실 많이 세론이 많이 나오는 세론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사실 기대가 많이 컸었는데 투자자분 그러니까요. 입장들로 봤을 때는 예.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오히려 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운수 장비가 자동차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하나오션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하나오션 덕분에. 좀 아이러니한 거고 오히려 조선주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리는 양상들이 맞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더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1,500억 달러 정도는 아예 조선 관련 글쎄. 펀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그럼 1,500억 달러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 이쪽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조선주 쪽에 오히려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00 중에 1,500억이니까 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예, 넘어가는 맞아요. 수준이죠. 지금 어제 나온 소식 중에 하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 6조 원 규모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뭐 테슬라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있었는데 네네.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고 어제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뭐 삼성 SDI 이쪽 다른 셀 쪽이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또 괜찮네요. 네. 어제도 사실 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은 한 건 네네.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 공급 계약이 테슬라로 저도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추정. 네. 아직은 추정이죠. 네. 거의 삼성은 머스크가 얘기했기 때문에 머스크가 거의 예. 공식이긴 건 맞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저는 맞는 부분들이 이 LG에너지솔루션도 거의 확률 5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계약 금액이 6조 원이고 계약 기간이 24년 8월 그러니까 8월부터 28년 7월까지 3년 동안이고 그러니까 매출 대비로 했을 때는 한 23% 정도 차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급 제품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LFP 배터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납품을 한다? 좀 이상하거든요. 예. 2차 전지 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네, 네, 왜냐 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KU는 3억의 배터리 아니야?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LFP 배터리를 북미 쪽에 공급할 대상은 일단은 테슬라가 가장 유력합니다. 아하. 네. 왜 그러냐면 포드랑은 이미 지어지고 있고 LFP 배터리 완공이 거의 이제 완공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이원화 전략을 써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할 겁니다. 뭐냐면 테슬라 배터리의 4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세 맞고 하다 보면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배터리가 사실 불안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 기업한테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LFP 공급 업체는 CATL, BRD,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다각화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미국의 LFP 셀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시건이라든지 홀랜드 공장에 생산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달에 발표했었던 공식 계정에서 발표했었던 게 뭐냐면 네바다 쪽에 LFP 셀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2분기 어닝콜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연도 말쯤에 프로토타입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3원 개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를 더 많이 쓰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은 공급업체 자기 혼자서 다 못해요 이거. 지금 4680 배터리도 파나소닉한테 받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4680도 지금 생산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파나소닉이 주요 업체고 LG엔솔도 주요 업체기는 한데 LFP도 자기 혼자서 다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공장에서 지어지는 LFP 셀 공장은 사실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화상 통화를 해서 네.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이 파트너십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파운드리뿐만 아니고 전장, 부품, 뭐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 다양하게 이제 테슬라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어디까지를 염두에 둔 머스크의 발언으로 보십니까 이게? 이거는 제가 23년도에 그 머스크랑 이재용 회장이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었습니다. 23년도에 네, 23년도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같이 만나가지고 이정 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네, 네. 그때 회동을 해서 그때 젠슨왕도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인 게 뭐냐면은 테슬라는 TSMC랑 삼성도 이건 다 이원화를 하려는 전략입니다. 뭐냐면 AI5 칩 이번에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AI6 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이 AI6 칩은 일단은 27년도에 생산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보자면 제가 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AI4 하드웨어 4는 이 차량에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장착되냐? 모델 Y 주니퍼에 장착이 되고 있죠. 제가 타는 거는 구형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3입니다. 네. 네, 하드웨어 4 같은 경우는 주니퍼에 장착이 되어 있고 AI5는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양산이 되냐? 초기는 이제 대만에서 양산을 TSMC에서 대만에서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에서 양산을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AI6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장 크게 풀스택 AI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차량에도 AI6 칩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옵티머스잖아요. 옵티머스도 들어가고 그러면 옵티머스나 비전을 학습시킬 수 있는 거는 뭐냐? 도조칩이라는 거죠. 도조칩도 AI6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병렬 계산을 하려면 AI6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도조로 학습시키려면 수많은 칩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은 AI6 칩에 대한 계약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삼성전자한테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나마 좀 수주가 된 거는
신뢰도가 좀 높아진 거.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단계는 뭐 퀄컴이라든지 AMD까지 노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방산 쪽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 156% 증가로 나왔습니다. 한동안 이제 뭐 방산, 뭐 원전, 조선 올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섹터 중 하나인데 방산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방산주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요? 예.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저도 이제 확인을 한 건데 네.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지금 또 마찰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F-16 전투기를 띄웠어요, 태국이. 네. 근데 군사적으로 보자면은 캄보디아가 월등하게 낮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태국이 전투기 F-16 전투기를 띄웠는데 거기에 미사일을 탑재한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미사일을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냐면 유럽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폴란드가 지금 바로 옆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밀리면 우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K2 전차나 아니면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어디냐면 저는 루마니아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상은 있죠. 독일의 KMW라든지 아니면은 뭐 록히드 마틴이나 뭐 아니면 미국 쪽도 에이브람스 탱크도 사실 대상자긴 한데 일단 에이브람스 탱크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를 쓰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GDP가 유럽 내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가성비 있는 무기를 써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 항상 그 국가의 의회는 우리 국방비 GDP 대비 몇 프로 쓸 거예요. 그래서 나토가 지금 증액하자라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네. 그러면은 GDP 대비 몇 퍼센트를 쓰면 그 예산이 한도가 있는데 그럼 어떤 무기를 쓸 거냐라는 거죠. 미국, 독일, 그것보다 싼 우리나라 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방산은 계속 실적은 좋을 가능성이 높고 단지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좀 보여지려면은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섹터 여쭤볼게요. 화장품. 최근에 화장품 직접 어떤 기업 탐방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VT라는 그 화장품 스킨케어 쪽을 탐방을 갔다 왔는데 니들샷. 네, 이게 삼성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엑스 쪽 근처에 있기는 한데 네. 저도 갔다 왔는데 참 특이했습니다. 어떤 점? 왜냐면 주택가 한복판이 있어요, 사무실이. 아. 그래서 잘못 온 줄 알고 저는 예. 탐방 갔을 때 그래서 사진이 이 주택가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휘문고 바로 옆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 대치동 쪽에. 네네. 예. 휘문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되게 특이하다. 임대료는 되게 싸겠다. 저렴하게 쓰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택가라서.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시카리들이라는 미세침 기술을 적용할 제품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제품은 뭐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소에서 열풍이 불었던 리들샷 네.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카 라인하고 리들샷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 구조를 좀 보자면은 7대3 구조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국내 매출은 한 3 정도 되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일본이 한 45%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이 한 25%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7%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카나 리들샷 라인은 굉장히 매출에 대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해외 시장에서 주력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좀 어디로 변경이 되냐면 네. 미국 쪽으로도 글로벌 확장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드샷은 저는 어제도 썼거든요. 이 리드샷을. 너무 300샷은 너무 아파서 저는 100샷을 써요. 누가 썼다고요? 제가 씁니다. 저녁마다. 이걸 저녁마다 쓰는 게 이제 루틴입니다. 다들 근데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미세침 기술을 사실 따끔따끔해가지고 그 화장품 흡수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데 이게 리들샷 한 번 써보신 분들은 한 번만 써보신 분들은 없어요, 많이. 두 번, 세 번 써보신 분들이 많고 재구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 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들샷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많은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핵심 유통 채널 입점 가속화로 이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복 구매가 있다라고 하면 매출이 안정적으로 쭉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은 일단 코스트코랑 울타뷰티, 타겟, 아마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코스트코는 현재 4차까지 오더가 완료가 됐고요. 네. 이게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받는데 이게 한번 오더를 받을 때마다 물량이 늘어나고 SKU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SKU는 뭐냐면 품목 수입니다. 네. 품목도 최근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리들샷하고 PDRN하고 합쳐가지고 아예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 라인업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 4월, 5월에 선적된 물량이 2분기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제 9개 SKU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겟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이 조금 유의미한 건데 이번에 프라임데이 행사 기간 동안에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진출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매출보다 이제 3분기 매출을 좀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2분기에는 이제 메가왈이라든지 일본 Q10 할인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쟁이 좀 심했던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많이 쓰는 티르티리라든지 아니면은 메디큐브 아니면 APR 이 정도가 좀 탑3였습니다. 근데 메디큐브가 마케팅비를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뭐 1+1을 행사를 네. 진행한다라든지 왜냐면 이제 입점을 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메디큐브랑 티르티리 경쟁사가 좀 경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마케팅비 면에서는 좀 심하게 지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매출이 좀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는 다이소 매출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원화되는 게 뭐냐면 올리브영 매출이 원래는 좀 낮았거든요. 네. 근데 올리브영이 이게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높아질수록 리드샷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매출액은 한 4,600억, 영업이익 1,250억인데 제가 왜 VT를 좀 콕 집어서 탐방을 다녀왔냐면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최근에 상장한 기준으로 봤을 때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APR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달바 글로벌은 지금 선행 PER이 31배고 APR은 지금 한 22배 수준입니다. 근데 VT는 지금 11배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5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11배에서 12배 수준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5년에 아모레퍼시픽 중국 따이공으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때 네.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중국 시장 호황기 때는 25년 선행 PER 멀티플이 44배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화장품 전체적으로 실적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미국 쪽에서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의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배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업력은 좀 됐네요. 97년에 상장한 회사고. 맞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소위 텐베그 종목이네. 네, 그래서 예. 얼마 전에 또 자사도 취득 소각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300억 규모로 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탐방을 갈 때 네. 사실 굉장히 좀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 약간 시장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네. 소외됐던 부분들이 네. 부각이 받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리들샷인가 그거 아파요? 700샷 써보시면은 딱 느낌 오실 겁니다. 저도 하면은 한수석처럼 그렇게 얼굴이 뽀얘질 수 있나요? 제 피부과 의사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설명 중에 제가 확실하게 알아들은 거는 1+1밖에 없었어요. 네네. 저는 진짜 한번 데리고 가줘요, 올리브 영. 지난번에 네. 빈말 지난주에 갔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말만 해놓고는 소장님이 바쁘시다고 하셔서 모공 제로 패드부터 한번 입문하시죠. 모공 패드부터. 모공 APR 제로. 겁니다. 네, APR의 네. 모공 제로 그건 APR 패드부터. 거? 네. 아니 오늘 APR 외국인들도 엄청 사요. 네. 왜? 제 모공이 어때서? 약간의 늘어짐이 보이니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아이고. 그 산업 리포트도 네. 발간하시잖아요. 어떤 산업 리포트인지 좀 내용 네.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산업 리포트는 이제 AI 인프라 네. 쪽인데 AI? AI는 아시더라도 AI 인프라는 뭐지라고 인프라. 궁금해하실 수도 네. 있어요. AI 인프라가 뭐지 진짜? 이제 네. GPU를 우리가 이제 5만 장을 가져오겠다라고 계획 목표를 수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GPU만 가져와서 땡은 아니잖아요. 뭔가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순행식 클러스터도 있어야 되고 아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아, 하는 건데 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AI 투자 정책을 좀 보자면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이 AI 분야에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12조 원이 어디에 쓰이냐? GPU 5만 장이 쓰입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이제 앞으로 GPU를 조달하는 게 아니고 리벨리온도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시리즈 C 투자를 받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리벨리온은 퓨리오사입니다. 퓨리오사인데 리벨리온이랑 퓨리오사 둘 다 이제 AI 반도체 NPU를 만드는 회사로서 좀 더 우리가 만들겠다, 국가적으로 수직 계열을 하겠다라는 목표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AI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많이 글쎄. 보셨을 예,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뭐냐면 초거대 AI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서울하고 부산 구간에 800기가비트 퍼센트라는 거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초당 너네가 몇 기가바이트 정도 보낼 수 있니? 그러니까 800기가 정도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AI 백본의 구축이 연간 35%씩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울산 7조 원 프로젝트 시작으로 전남은 2030년까지 글로벌 네. 데이터 센터 10개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탑픽으로 선정한 종목은 GNC 네.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GNC 에너지가 뭐야? 뭐 딱 보면은 에너지, 네네. 약간 에너지 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에너지 기업 에너지. 맞는데 비상용 발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여기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건물이 갑자기 전력이 뚝 끊기면 안 되잖아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대기 전력이 있어요. 네, 대기 전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게 ESS라든지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구축을 하기 위해서 더 비상용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이 지하에 예. 디젤 엔진이라든지 수소 엔진이라든지 그런 디젤 터빈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냐? 이 GNC 에너지가 거의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주가가 쭉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24년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퍼스케일 IDC를 수주를 했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적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커피를 쏩니다. 머니쇼와 관련해서 간단한 퀴즈 푸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20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진행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SBS BGF 그리고 SNS죠. X 스레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모든 내용과 관련해서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G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